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1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 올려놓겠고요. 수험번호 2, 그 다음에 1, 6개 2,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1582번. 자, 주식회사 동진상사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이 손익계산상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거 검색해 보면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부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그다음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향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4번이 변동되는 것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게 들어가기 전에 뭐 영업손익이나 뭐 매출총이익 요거는 영업이익 매출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계정과목및 적용등록 메뉴하고 손익계산서 순서 요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하면 말 그대로 현금, 지폐, 주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거의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 외의 것들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하고 기준이 요 3개월이라는 거. 근데 1년 이후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4번은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이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업무용 승용차 2천만 원을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 그럼 선급금이죠, 이거는. 선급금.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업무용 승용차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운반구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 선급금 없어지고요. 요거 빼고 10%. 나머지 1,800만 원은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함정을 파놨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급어음 하면 뜰립니다. 왜냐? 왜 그렇죠? 이거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1,800만 원. 아차하는 순간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사용하지 않는 거 지급어음이죠. 선급금 있고요. 차량 운반구 있고 미지급금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이고 이건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2번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알면서도 지급어음입니다. 이거 미지급금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아래의 고정자산 관리 대상에 의하여 2022년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제조 원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운반구가 두 개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두 개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영업부, 하나는 생산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이거죠. 생산부. 생산부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얘는 아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제껴두고.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월날 계산하고 소수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자, 포터2 더블캡 2019년 5월 2일 3천만 원에 샀고 잔존가치는 현재 잔존가치는 500만 원이고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은 필요 없죠.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5년 분해 취득원가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500만 원이죠. 빼면 그러면 2,500만 원이죠. 나누기 5 하면 자, 연 5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생기고 매년 똑같죠. 정액법이니까. 그러면 2022년 결산 시 500만 원.
간단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언뜻 문제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해야 되나, 뭐 감가상각 누계액도 찾아야 되나 하겠는데 1번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식별가능. 무형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다. 법적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구매한 내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특허권, 뭐 의장 등록, 신용신안, 상표권 많잖아요. 그거는 아예 특허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하고 다른 것과 이거는 소프트웨어다, 이거는 특허권이다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또 형체가 없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 매출이나 또는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 업무상 효율성 등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러면 보기 1번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다. 무형이니까.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부상의 기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다. 우리 MS 오피스 요즘 정품 안 쓰면 이 단속 나오니까 이 사무실에서는 자,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이 사용에 따른 효익이 형태로 발생하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자, 요걸 헷갈리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금액입니다. 뭐 특별 할인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가, 취득한 금액, 원가로 기록한다. 시가는 아닙니다. 자,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이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 계정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죠. 자, 요 8월 1일 사서 주식을 9월 1일 날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산 금액, 판매한 금액이 같은데 처분 이익이 있어요. 현금 10만 원 돼 있습니다. 9월 1일 날. 그럼 뭐예요? 이익 10만 원을 얻으면서 팔았다는 말이 되죠. 그럼 원래 50만 원 주고 샀던 거 얼마? 요거 두 개 합치면 60만 원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수익률 20%니까 주식 아주 잘 사고 잘 팔았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RA 붕괴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급여 차변에 200만 원, 대변에 아직 못 줬어요. 195만 원. 돈이 없나 봐. 그리고 요거는 보험료라든가 연금,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예수금, 소득세 같은 거 떼놓은 겁니다. 5만 원. 자, 그러면 요걸 장부로 적을 때 이거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죠. 해당 장부가 급여 장부에 가야 돼요. 얘는 미지급금 장부, 얘는 예수금 장부에. 각각 보낼 때 차변에 있는 거는 그 장부 차변에 가야 됩니다. 요거는 미지급금 예수금은 그 장부 대변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급여 장부, 급여는 없네요. 자, 미지급금 대변에 있죠. 그 미지급금 대변에 요 금액이 기록이 돼야 돼요. 대변에 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미지급금에 얼마예요? 195만 원. 근데 얘는 예수금 5만 원 돼 있어요. 이건 틀렸죠. 급여 195만 원, 얘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금. 얘는 대변에 5만 원 기록돼야 돼요. 근데 얘 차변에 기록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얘는 또 차변에 기록됐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자,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근데 미지급금 계정에 미지급금 적을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상대편 왼수. 상대편 계정과 뭐 급여 금액은 여기 있고 195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예수금 계정은 여기 대변에 상대편 계정과 뭐 급여 5만 원 대변에 적어야 맞는 거고요. 만약에 급여 계정이다. 그럼 급여 계정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급여. 상대편 계정 과목이 두 개예요. 그럼 여러 제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 전산회계 2급 전기 붕괴할 때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맞는 거는 4번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계정 및 조교 등록 메뉴 참고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이 계정 과목 중 계정 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수중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딱 검색을 해보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자산 수중이익 전부 다 뭐예요?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영업외 수익, 요 4번은 자본잉여금, 계정 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 했으니까 얘가 스파이다 이 말입니다. 배신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땡큐 하고 받아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 제조원가 명세서 정식 장부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약식인 게 바로 이 제공품 계정입니다. 이게 바로 제조원가,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해서 단가가 얼마냐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제공품 계정입니다. 우리는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안 해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다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제공품 정도는 외우더라 그랬죠. 기초 제공품, 그다음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지난달에 미완성된 거에 이번 달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자, 이건 당월에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당월 총 제조 원가, 제조 원가라 그럽니다. 요거를. 근데 요 제품 제조 원가하고 헷갈리지 말아요. 요거는 뭐예요? 완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완성품. 자, 지난달 미완성품이 이번 달에 들어간 거에 이번 달 미완성. 제공품은 미완성이죠. 미완성품. 빼면 나머지 완성됐다.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 이렇게 계산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여기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당월 총 제조원가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예, 요거죠. 제품 제조원가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가, 얘는 제품 계정. 여기서 완성된 거는 제품. 우리 매출원가 공식 있죠.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뭐예요?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고 제품 계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하면 이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고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판매, 요거는 제조. 이런 식으로 현대는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품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이거 자주 나오죠.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이거는 조선소, 항공기, 우리나라는 없지만 보잉사 같은데 건설, 대형 아파트 건물 짓는 거. 이게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자, 주문 생산 방식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많이 먹는 껌, 사탕, 과자, 정유, 종이 만드는데 밀가루, 시멘트 이런 데서가 종합원가 계산.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직접비, 간접비. 그래서 간접비,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 뭐 단계 배우법, 직접 배우법 그런 게 핵심이죠. 그래서 원가 중심은 제조간접비 각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 자,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월말 제공품 환산량 막 계산하는 거 있죠. 얘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회사에 취직했다 하면 요거 안 써먹을 일 없어요. 근데 요 회사에 식품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요거 쓸 일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정확도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배 한 척을 만들어 드라이 도크라 그러죠. 뭐 LPG, LNG선, 컨테이너선 만드는데 배 하나에 장부 하나입니다. 꼼꼼히 다 적을 수 있고요. 그 제품의 정확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 배 한 척에 대한 장부가 다 별도로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대량으로 수만 개씩, 수십만 개씩 만드는 거 장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자, 정확도는 얘가 떨어져요. 종합원가 계산이.
근데 편리성은 얘가 아주 편리하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이다. 자, 다품종. 아까 종합원가 계산은 한두 종류. 품목 한 개, 많으면 두 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요거는 오히려 LNG선, 컨테이너선, 뭐 다품종 여러 종류 주문 생산 방식. 자, 이건 맞는 거죠. 정유, 제당, 제분, 밀가루,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맞죠? 아까 보여드린 거. 건설업, 주문에 의한 기계, 항공기 제조업,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거는 얘가 아니고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게 제품 하나당 원가 계산 정확도가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자, 월말 제공품을 계산하시오 하면 요거 다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평균 1분이니까 요거 다 안 하고 그냥 요것만 계산하라고 나와요. 환산량만. 월말 제공품 환산량만 하면 요 밑에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선입 이건 평균법입니다. 선입 선출법으로 하라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 여기도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빼줍니다. 선입 선출법은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단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뭐 재료비는 알 필요 없어요. 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여기에 대입해요. 완성품 수량 어디 있니? 예, 8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자,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월말 제공품 수량 여기 있네. 50개. 근데 완성도가 40%예요. 그럼 곱하기 0.4. 그러면 40% 완성으로 환산하면 5, 4, 20. 20개가 완성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는 820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제공품 계정체가 또 갖다 놨습니다.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기 총제조원가 요거죠. 요거 단기 총제조원가 이번 달에 투입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관제비 합계이다. 예, 됐고요. 제공품이 기초 기말 재고가 없다. 얘가 제로다. 제로다. 그러면 요 금액 합계가 요거하고 같아지겠죠. 단기 총제조원가 얘네들은 뭐야 합계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 완성품 제조원가 같다. 같을 수밖에 없죠. 얘네 둘이가 제로니까. 그다음 세 번째 매몰 원가. 이거 이론 교재에 보면 대학 졸업장 들고 눈물 흘리는 여학생 그 사진 저 그림을 제가 집어넣었죠. 자, 그 뭐 작가한테 줘서 다 돈 주고 그려온 겁니다만은 자, 뭐냐? 대학 등록금은 일단 납부하고 나면 졸업할 때 돌려받지 못하죠. 그럼 그 대학 등록금 4년치가 바로 매몰 원가입니다. 그냥 회사로 따진다면 작년에 기계를 샀어. 그 기계는 매몰 원가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자, 의사결정을 할 때 본래 현재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 작년에 기계장치 산 거 뭐 올려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기계를 어떻게 잘 써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고 그 생각이나 해야지.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기회 원가.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놨죠. 자, 여기 짜장면, 그 다음 피자, 치킨. 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치킨을 시켰어. 그러면 나머지 또 못 먹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게 그 다음을 먹게 되면 내가 기대치가 어느 걸 먹을까 순서를 정한다면 얘가 2번, 얘가 3번 뭐 이렇게 정하겠죠. 자, 기회 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치킨으로 결정했어요. 1등.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기대치 합계이다? 아닙니다. 대안 중에서 그 다음 효용성이 있는 거는 2번이다. 라고 하는 게 기회원가입니다. 얘를 만약에 안 했다면 당연히 얘로 갔을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차선이 대안에 대한 기대치 얘입니다. 지금 기업회 기준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에 대한 겁니다. 기대치 합계액이다.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 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자,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자,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그 부담을 누가 하냐? 담세자. 그 소비자가 담세자가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당사자.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부가세까지 여러분들이 다 내요. 영수증 딱 보면 부가세 있잖아요. 자, 여기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자, 요거는 물건을 줄 때 세금 계산서도 동시에 나갑니다. 거기 세금 계산서에 보면 돈 다 받았다. 그러면 영수함도 거기 다 동그라미 치고 안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외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할 때 발급하고 어떤 때는 회사별로 뭐 말일에 한꺼번에 발급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단골거래처들은 편의사. 자, 맞고요.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자,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돈은 우리 다른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줄 거 그쪽으로 그냥 보내라 그랬습니다. 환 나오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돈 주는 사람? 아닙니다. 물건을 사가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은 그거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물건 사간 사람한테 발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공급받는 자에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계약금 받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믿는 거래처다 하면 다 발행해도 돼요. 발행하고 나중에 돈은 외상 배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종종 나오는 면세가 나왔습니다. 또 이 면세는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이론에서 제가 설명했던 화면이죠. 312페이지에 있던 거. 우선 기초생활 이 면세 제도를 둔 이유는 알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중교통, 책, 영화, 그다음 학원, 또 농수축산물 이거 농민들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금 없이 그냥 거래되도록 10% 부가세 10%가 빠지니까 싸지겠죠. 미가공 식료품, 농수축산물, 수돗물, 연탄, 그다음 여객 운송인데 단 서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뭐 지하철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항공기 이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안 돼요. 고속버스도 안 됩니다. 전세버스 안 되고 택시 안 되고 택시 타고 한번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보세요.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자, 뭐 KTX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돈도 없어 죽겠는데 몸까지 아파봐요. 눈물 나죠. 의료보건 용역 같은 거 다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뭐 토지, 임대, 주택 관련된 거, 우표, 수집용은 안 되고요. 교육 용역, 자 이런 거 됩니다. 학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하고는 제외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 여러분들 지금 요 전산회계 교재 살 때 부가세 안 냈을 겁니다. 도서 같은 거, 요즘 뭐 신문은 뭐 이제 있지도 않고, 예술 창작품, 그 예술인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골동품 같은 건 이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 공공도서관도 있지만 사설도서관도 있죠. 책 빌려주는 데 있죠. 도서 대여도 면세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 전세버스 안 된다 그랬죠. 자, 골동품 중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요거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3번 도서 대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5번 마지막 문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100일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과세 표준 뭐예요? 매출액. 그 매출액에 대해서 10% 매출세액을 세금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총 매출액 100만 원. 뭐 당연히 이거 매출액 과세 표준이 되고, 근데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이 있어요. 자, 우리 순매출액 공식 기억하시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빼주는 거. 얘네들은 빼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100만 원에서 3만 원, 4만 6천 원 빼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판매 장려금, 연체이자, 대손금. 자, 이런 교재 설명할 때 321페이지 이 표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세 표준에 돈 받고 판 거는 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요거 정상적인 이자 받은 거, 요것도 다 매출액으로 너네 신고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대가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료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은 빼라 그랬죠. 요거는 만약에 들어갔다면 차감시켜야 됩니다. 안 들어갔다면 뭐 계산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여기 매출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하면 요걸 빼줘야 돼요. 연체이자는 보상적인 성격이죠. 정상적인 이자가 아니고 대금을 자동차 할부금 막 늦게 몇 달 늦게 한 경우에 징벌적으로 주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들어갔다면 빼주고 안 들어갔다면 연체이자는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 보면 매출액에 뭐 연체이자 포함 금액 이런 표시는 없죠. 그러면 이 연체이자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줄거버려요. 그 다음에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얘네들은요, 매출액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매출액에서 빼서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아예 못 포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해서 납부할 세액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손금, 대손금이 뭐예요? 외상가, 외상매출금 못 받아서 거래처 부도나서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못 받게 된 것까지 우리가 세금을 물어야 된다?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깎아줍니다. 언제? 납부할 세액 밑에다가 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대손세액 감 빼줍니다. 요거를 증빙서류 제출하면 대손금은 거기 가서 빼줍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또 받았네. 그러면 다시 뱉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실무에서 보면 뱉어놓은 사람 없더라고요. 판매장려금, 요거는 별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손금 같은 거는 전혀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아까 여기에서 매출 애누리액 16,000원, 매출 할인액 3만 원에서 46,000원 빼주고 얘네들은 대손금, 얘네들은 과세표준에는 일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여기에 들어갔다면 빼주고 지금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는 다른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6,000원 하면 얼마예요? 954만 4천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2급에 이어서 1급도 이번에 난이도는 합격률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